불을 끄고 볼륨을 낮추고 들어주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반송 분류기 전원을 내렸는데도 한 통의 봉투가 컨베이어를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소인에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 날짜와 새벽 3시 17분이 찍혀 있었습니다. 봉투 뒤에는 제 야간 사물함 번호 28번이 연필로 눌러 적혀 있었습니다. 역번 슈트는 주소를 읽지 못한 봉투를 수작업 구역으로 보내는 막다른 통로였습니다. 전원을 내리면 아래쪽 차단판이 닫혀 우편물이 위로 돌아올 공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검봉을 넣어 차단판이 닫힌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들어 올리는 동안 안쪽에서 같은 크기의 그림자가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이 차단판 아래에서 움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지역 우편 집중국에서 야간 설비 보조로 일했습니다. 자동 분류기가 읽지 못한 우편물을 빼내고 막힌 슈트를 확인하고 새벽 교대 전에 오류 기록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집중국은 밤이 더 밝았습니다. 천장의 흰 조명 아래 컨베이어 수십 줄이 쉬지 않고 돌았고 바코드 판독기가 지나가는 봉투마다 짧은 푸른 빛을 쏘았습니다. 사람 목소리는 기계음에 묻혀 바로 옆에서도 입 모양으로 알아들어야 했습니다. 그날은 폭우 때문에 젖은 우편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소가 번진 봉투와 포장이 찢어진 소포를 수작업 구역으로 옮기느라 평소보다 1시간 늦었습니다. 새벽 2시 50분쯤 6번 반송 슈트가 같은 봉투를 3번 토해냈습니다.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검은 테이프로 가려져 있었고 규격 봉투치고는 묵직했습니다. 시스템 화면에는 18g이라고 떠 있었지만 손에 올리면 그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저는 봉투를 증거 봉투에 넣고 반장인 초의 반장에게 무전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장비 오류일 테니 보류함에 두라고 했습니다. 내일 날짜 소인은 시험 인쇄가 섞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의 시험 소인은 날짜 대신 TS라는 글자가 찍혔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잠깐 침묵하다가 본관 장비는 다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때 6번 슈트 안쪽에서 종이가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전원을 내린 기계 안에서 누군가 봉투를 천천히 밀어 올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손전등으로 슈트 안을 비추자 바닥에 붉은 실 한 올이 붙어 있었습니다. 요즘 쓰는 운반 자루는 모두 회색 합성 섬유였지만 오래된 수작업 반송 카트에는 붉은 면 끈을 묶어 썼다고 들었습니다. 그 카트들은 몇 년 전 폐기됐습니다. 저는 실을 떼지 않고 사진만 찍었습니다. 그 옆에는 푸른 가루가 손가락으로 문지른 것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판독기 램프를 교체할 때 쓰는 형광 확인 가루와 같은 색이었습니다. 보류함으로 돌아왔을 때 봉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는 멀쩡했고 열쇠는 저와 최 반장만 갖고 있었습니다. 대신 빈 보류함 바닥에 03참조7이라고 찍힌 작은 종이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숫자 아래에는 28이라는 연필 자국이 다시 보였습니다. 저는 사물함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손잡이가 젖어 있었습니다. 슈터번 안에는 제 작업복과 수첩뿐이었고 바닥에 처음 보는 납작한 금속판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판독기 정렬에 쓰던 옛 부품이었습니다. 그 부품 뒷면에는 박도식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도식은 이곳에서 15년을 일하다가 반송 우편물 분실 사건 뒤 퇴직한 설비 기사였습니다. 선배들은 그가 주소가 지워진 봉투만 골라 따로 빼냈다는 소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사에서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퇴직 뒤에도 집중국 주변을 맴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주차장 끝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를 봤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물함 복도 감시 화면도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40분부터 영상 시각이 벽시계보다 정확히 4분 빨랐습니다. 화면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28번 문이 혼자 조금 열렸다 닫히는 장면이 잡혀 있었습니다. 문이 움직인 시각과 6번 슈트가 오류를 낸 시각은 감독 화면에서만 같았습니다. 원본 영상은 관리자가 내려받아야 한다고 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버 지연으로 생각하고 기록지 모서리에 4분 차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새벽 3시가 가까워지자 폐기된 6번 카트가 기계실 끝 통로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낮에는 분명 없던 물건이었습니다. 붉은 끈이 손잡이에 감겨 있었고 바퀴 아래에는 빗물이 길게 끌려 있었습니다. 카트 안에는 주소가 검게 가려진 봉투 12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무게 표시가 8g이었고 실제로는 더 묵직했습니다. 소인은 하루씩 다른 미래 날짜였지만 시각은 전부 03.17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지 않고 하나씩 촬영했습니다. 12통의 가장자리에는 같은 푸른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일부 봉투 뒤에는 직원 사물함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11번, 16번, 8번. 11번은 지난달 퇴사한 계약직의 번호였고 16번은 최 반장의 번호였습니다. 그때 통로 끝 방화문 너머에서 카트 바퀴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같은 카트를 끌고 한층 아래로 내려가는 소리였습니다. 방화문을 열자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계단참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이름표에는 박도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검지를 입에 대고 아래층을 가리켰습니다. 얼굴은 사진에서 본 퇴직기사와 닮았지만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대답하지 않고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손에는 28번 사물함 열쇠가 있었습니다. 제 주머니를 만져보니 열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열쇠를 계단에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시 17분 전에 6번 기록을 복사해요. 그 뒤에는 무게가 다 같아집니다. 그리고 아래층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따라가려 했지만 자동 방화문이 닫혔습니다. 비상 손잡이를 밀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정위에서는 초의 반장이 저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박도식을 받느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제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박도식이 다시 들어와 반송 우편물을 빼돌리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오래된 카트와 붉은 끈, 그의 이름이 새겨진 부품, 사라진 사물함 열쇠까지 모두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미래 날짜가 찍힌 봉투도 분실 사실을 늦게 발견하게 하려는 위장으로 보였습니다. 날짜를 하루 뒤로 찍어두면 해당 시간대 검색에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전 방식과 장비를 아는 사람이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움직임을 예상한다며 집중국 도면까지 펼쳤습니다. 퇴직자 출입문에서 옛 수작업실, 6번 슈트, 폐기물 통로를 붉은 펜으로 연결하니 카트가 사람 눈을 피해서 움직일 길이 하나 나왔습니다. 4분 빠른 영상도 박도식이 감시를 속이기 위해 손댄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제 수첩에는 이미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3시 17분마다 무게 있는 봉투를 골라 미래 날짜를 찍고 직원 사물함을 중간 보관 장소로 쓴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이후에 본 것은 모두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옛 수작업실에서 불을 끄고 기다렸습니다. 맞은편 유리에는 붉은 카트와 손잡이를 잡은 그림자가 비쳤지만 실제 통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곧 6번 오류 알림이 울렸고 바닥에 젖은 자국이 한 칸씩 늘어났습니다. 저는 박도식이 설비 뒤 통로를 돌아 우리를 피한다고 믿었습니다. 보안요원 1명을 출입문에 세우고
다른 한 명과 카트를 따라갔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기록실 앞을 한동안 비웠고 나중에야 그것이 누군가가 바라던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초회 반장에게 박도식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예상했다는 듯 보안실에 연락했고 저에게 6번 기록실 앞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박도식은 위험할 수 있으니 혼자 접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시 뒤 보안 요원 둘이 왔고 우리는 폐기물 통로와 옛 수작업실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바닥에는 젖은 바퀴 자국이 이어졌습니다. 자국은 퇴직자 출입문 쪽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출입문 앞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흔적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낡은 우비 안주머니에 주소가 가려진 봉투 3통과 박도식 명의의 오래된 출입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비 소매에는 푸른 가루가 묻었고 허리끈은 붉은 면 끈이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박도식이 급히 달아나며 버린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최 반장은 무전으로 절대 봉투를 만지지 말고 경찰이 올 때까지 문을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퇴직자 출입문 옆 작은 창고에서 기다렸습니다. 바깥 빗소리 사이로 누군가 철문을 2번 두드렸습니다. 창을 보니 박도식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리창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우비 안쪽 봉제선을 보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에게 말했지만 그는 문을 열면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그 순간 박도식은 종이를 뒤집었습니다. 뒤에는 0317 감독 화면 말고 원본 계량 로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범인으로 잡을 마지막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본 로그에 그가 조작한 흔적이 남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최 반장에게 원본 계량 서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오기 전에는 자료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식이 기록을 지우기 전에 백업해야 한다고 거듭 말하자 마지못해 승인했습니다. 저는 기록실로 뛰었고 보안 요원 한 명이 따라왔습니다. 기록실 앞에는 붉은 카트 바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문 아래로 푸른 가루가 번져 있었습니다. 카드 판독기에는 박도식의 퇴직 출입증을 댄 기록이 새벽 2시 47분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 방에서 날짜와 무게를 조작한 뒤 봉투를 빼냈다고 확신했습니다. 보안 요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경찰에게 보여줄 화면을 촬영하고 원본 로그를 열었습니다. 그때 한 줄이 이상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던 18g 기록은 원본에 없었습니다. 원본 계량값은 42g이었고 18g은 감독자 화면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덮어 쓴 값이었습니다. 변경 권한은 일반 설비 기사에게 없었습니다. 현직 야간 감독자 계정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날 그 계정으로 접속한 사람은 초의 반장이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가 제가 믿었던 모든 단서를 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저는 원본을 한 줄씩 감독 화면과 맞췄습니다. 무게가 바뀐 시각에는 항상 시험 헤드가 잠깐 켜졌고 바로 뒤에 감시 화면이 4분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박도식 카드가 찍힌 것으로 보인 시각에는 실제 판독기 기록이 비어 있었습니다. 붉은 카트가 출입문으로 이동한 화면도 4구간을 이어 붙인 것이었습니다. 앞서 발견한 모든 흔적은 서로 독립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한 계정이 만든 시간표 위에 오래된 물건들을 차례로 올려놓은 연출이었습니다. 푸른 가루는 박도식이 판독기를 만졌다는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감독 화면용 센서 덮개를 누군가 열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가루는 손에 묻은 뒤 봉투 가장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오래된 붉은 카트는 반송물을 밖으로 빼내는 운반구가 아니라 조작할 봉투를 정상 흐름과 섞지 않기 위한 임시 보관함이었습니다. 바퀴 자국이 퇴직자 출입문으로 향한 이유는 범인이 그쪽으로 달아났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박도식의 흔적을 그곳까지 일부러 이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도식 출입증 기록도 원본과 달랐습니다. 판독기 자체 기록에는 해당 시각에 카드 번호가 비어 있었습니다. 감독 화면에만 그의 퇴직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비 안쪽 봉제선을 확인하자 최근에 뜯었다 다시 꿰맨 흔적이 있었고, 그 속에서 집중국 비품 관리표 조각이 나왔습니다. 우비는 박도식의 것이 아니라 폐기 창고에서 꺼낸 공용품이었습니다. 붉은 끈과 낡은 출입증, 이름 새긴 부품까지 모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모인 소품이었습니다. 사물함 번호도 다시 보였습니다. 그러한 번 퇴사자는 반송 우편물 수량이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려라번은 초의 반장 자신이 아니라 그가 임시로 쓰던 공용 사물함이었습니다. 26번은 제가 그날 오류 기록을 맡았기 때문에 골라진 번호였습니다. 봉투는 피해자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조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을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박도식은 제 열쇠를 훔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제 사물함에 넣어둔 옛 부품을 꺼내 보여주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미래 날짜, 소위는 분실 발견을 늦추려는 박도식의 수법이 아니었습니다. 원본 장비 로그에는 6번 슈트 옆 시험 헤드가 다음 날 날짜로 설정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설정 명령은 최 반장 계정에서 내려왔습니다. 매일 새벽 3시 17분 무게가 있는 반송 봉투 일부를 시험 헤드로 돌려 정상 검색에서 벗어나게 한 뒤 감독 화면의 무게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성 우편물과 작은 귀중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경찰이 조사해야 했지만 적어도 몇 달 동안 같은 패턴이 이어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보안요원에게 기록실 문을 잠그고 최 반장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정위에서 이미 그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기록실에 들어오자 화면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곧바로 박도식이 원격으로 그 계정을 훔쳤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현직 감독자 카드가 있어야만 열리는 센서함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그 시각, 그의 카드가 사용됐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전원 차단 스위치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보안요원이 앞을 막자 최 반장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신은 지시받은 대로 오류 우편물을 따로 보관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미래 소위는 장비 시험이었고 박도식이 그 사실을 이용해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기록실 밖 컨베이어가 한꺼번에 멈췄습니다. 정전은 아니었습니다. 멈춘 기계 사이에서 봉투 한 통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받는 사람 칸에는 최 반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소위는 내일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초의 반장의 계정 기록과 숨겨둔 반송 봉투 감독 화면 변경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박도식은 건물 밖에서 순순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퇴직 전부터 수량 차이를 의심했고 최근 전 계약직에게 연락을 받아 밤마다 주변을 살폈다고 했습니다. 불법으로 들어온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씌운 흔적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확인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행동도 정당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봉투를 빼돌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처음 봉투를 누가 6번 슈트로 밀어 올렸는지 물었습니다. 박도식은 자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퇴직자 출입문 밖에 도착했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미 붉은 카트와 봉투가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 사물함 열쇠도 계단 바닥에서 주웠다고 했습니다. 최 반장은 조사에서 그 첫 봉투만큼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책임을 피하려는 말로 보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28번 사물함을 비웠습니다. 안쪽 철판에 전에 없던 긁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0317 아래 작은 글씨로 원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식의 필체와 달랐고 최 반장은 이미 구금된 뒤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고 문을 잠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집중국은 6번 슈트를 완전히 봉인했습니다. 그런데 3시 17분이 되자 사용하지 않는 시험 헤드에서 소인 찍는 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직원들이 달려갔을 때 기계 안에는 아무 봉투도 없었습니다. 대신 제 작업복 주머니에서 전날까지 없던 반송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발행 시각은 그날이 아니라 다시 내일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반송 사유칸에는 짧게 한 줄만 찍혀 있었습니다. 수취인이 아직 도착하지 않음. 사연 공모 중입니다. 재미난 사연이 있으시면 접수 부탁드립니다.